이번 시간 도정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의와 성격, 역할과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요. 자,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의 정비 사업 지역에서 조성된 대지와 기존 건축물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서, 자, 어떻게 한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을 진행한다면 그 정비 사업 구역에 있었던 대지나 기존 건축물, 그렇죠? 새롭게 조성된 대지와 새롭게 조성된 대지와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 처분 및 관리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새로 만들어진 건물이든 기존에 있었던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관한 계획이다. 그래서 조합원이 출자한 기존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를 평가해서 사업 시행 이후 분양하는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형태의 행정계획이다. 자, 말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가장 복잡한 단계고 가장 시끄러운 단계고 가장 논쟁이 많이 되는 단계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건물과 새로 만들어지는 건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합원이 출자한 기존의 토지, 우리가 조합을 결성했어요. 정비구역을 했고 여기 동의자 뭐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서 여기 조합을 추진했는데, 그러면 여기 재개발하자. 네, 합시다. 내 땅 줄게요. 내 땅 낼 테니까 여기 개발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출자한 그 토지의 관계와 재건축 재개발하고 나서 공동주택이 들어오잖아요. 새로운 건물이. 그럼 이 땅에 대한 소유나 건축물의 그런 권리들, 이런 거 다 관리하자. 근데 어떻게 한다? 평가에 의해서. 평가. 그럼 기본적으로 가격을 매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뭐 면적식이다, 평가식이다, 절충식이다, 이런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 마찰이 많이 일어나죠. 내 땅이 얼마였는데, 아까 얘기했던 뭐 1억짜리가 2억이 된다, 뭐 이런 상황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가장 시끄러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기사 시험 내용에서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개념만 알아두셔도 그 기본적인 사항은 이해가 될 것이다. 자, 기본 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에 밀집하는 등 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당해 구역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그 내용을 결정하는 계획 또는 절차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란 기본 계획, 도시정비 기본 계획에서 수립한 그 범위 이내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들, 뭐 붕괴나 멸실의 우려가 있는 건물들이 어떻게 밀집해 있고, 구역 지정 요건들, 무슨 뭐 노후 불량도가 50%가 넘어가든, 무슨 도로의 접도율이 얼마가 나오든 그런 조건에 의해서 지정되는 그런 공간에, 그런 구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내용을 결정하는 계획 또는 절차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모든 프로세스를 다 본다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격을 본다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다. 시행계획.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우리가 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이고요. 그렇죠?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 즉 지구 단위 계획에 가름한다. 즉 정확성이 같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란 말이에요. 사업계획이란 건 뭐예요? 만들면 끝이란 말이에요. 만들면. 근데 이걸 만들 때 도로나 공공시설 같은 거 다 만들어주잖아.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만들고 끝난단 말이죠. 그럼 공공에서는 어떻게 돼? 거기서 만들어진 도로나 학교 같은 거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 관리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아무래도 사이트 작다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수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의 그 수립 요건을 살펴봐도, 지구 단위 계획은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구역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돼야 되는, 뭐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그 택지개발 구역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수립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 분명히 하나의 개발 사업이 들어오면 그 개발 사업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선 지구 단위 계획이 또 한 번 수립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 사항들은 꼭 묶어 들어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의 하위고 도시군 그 기본계획 관리계획과는 같아야 된다.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된다. 자, 역할.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 신청을 기초로, 그렇죠? 토지 등 소유자, 당초에 있었던 기존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자들을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죠. 분양 신청. 자, 이렇게 있을 때, 사이트가 있을 때 여기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이 땅에 대해서 소유자가 나중에 공동주택 건설한다면 나 여기 분양할 겁니다. 분양 신청서 냈죠. 그럼 그것을 기초로, 분양 신청을 기초로 대상자별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등을 포함한 땅값이나 건물의 가격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당초에 이 땅이 얼마였고, 뭐 100만 원이었고, 이 땅은 얼마가 된다? 뭐 200만 원이 된다. 그렇죠? 그럼 그런 가격을 추산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잖아. 이거 100만 원인데 이거 50만 원이라고 평가 절하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 200만 원인데 300만 원이라고 절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에 맞게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컨트롤 해줘야죠. 그게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정도 가격이면 적정하다, 적당합니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인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 등에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고, 관리처분 계획, 땅값 얼마에 매수했고 얼마로 다시 팔겠습니다. 그와 같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고, 자녀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이트 플랜이 있는데 여기 막 이렇게 있었어요. 단독이 얼마? 한 500세대 있었어. 그럼 단독주택 같은 경우 한 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여기 500세대를 가지고 개발했을 때 몇 세대가 들어오는데, 거의 막 1000세대, 1500세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한 70, 일반적으로 100세대 공급하면 한 30세대 정도가 들어간다고 치니까, 거의 자녀 세대가 상당히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 세대들은 주택법에 따라서 일반에게 공급하는 무슨 주택? 분양주택. 그러니까 이런 개발 사업을 통해서 당초에 있던 거주민들, 원주민들에겐 돌려주고 남은 것들은 분양을 통해서 그 사업 시행자의 이익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익이 있어야 사업 시행자도 다 막 그 주민들하고 싸우고 계획 잡아주고 이런 거 다 하는 거잖아요.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건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땅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겠다, 그런 거 다 관리해 주는 것이 관리처분 계획이다. 자, 그 내용을 본다면 분양 설계. 자, 땅을 어떻게 분양할 건가? 만약에 공동주택 100동을 지었으면 공동주택 100동 중에서 얼마는 뭐 85제곱미터 이상의 분양주택을 만들고, 얼마는 뭐 85제곱미터 미만의 임대주택을 만들고, 거기서 또 다시 뭐 60제곱미터 미만, 4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만들고, 그 중에서 또 뭐 어떤 거는 공동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분양 설계를 하고, 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그러니까 기존 있었던 기존 토지 소유자들이겠죠. 기존 토지 소유자들 중에서 신청했던 사람 있잖아요. 신청했던 사람. 나 여기 살고 싶습니다. 신청했던 사람들의 주소와 성명, 그리고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자, 분양 대지라는 건 어떤 거예요? 복합 방식에 의해서 나누어진 토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그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 그런 가격들에 대해서 적어주고요.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자, 무슨 말이냐면 분양 대상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가격은 이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 2012년 8월 1일에 고시가 났다. 그러면 2011년 8월 1일자 기준으로 땅값을 매기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고시 이후 같은 경우 그 땅값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기 개발됩니다라고 운영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고시날을 기준으로, 과거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매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정평가사가 들어오는 거죠. 감정평가사가 들어와서
뭐 이 땅은 얼마가 되고 그 주변 일대 부동산가격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추산해서 환지나 감보나 이런 거 당신이 지금은 얼마의 땅값이면 이 땅 얼마의 돈이지만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온다. 자,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땅 소유자, 그죠? 땅 소유자들의 소유권 및 권리 명세, 뭔가 세입자들의 관계라든가 등기의 관계, 뭔가 그 담보대출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정리해줘야 되고,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및 부담 시기. 자, 정비사업의 추산액 얼마 들 것이냐? 여기 도로 개설하고 공동주택 건설하고 인프라 깔아놓는데 돈 들 거 아니에요, 사업비용. 그거 얼마 들지 추산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조합원의 부담 규모.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쨌든 이런 데 개발 사업 하려면 조합원도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해서 그 투자를 통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기 말이 설명이 조금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조합을 결성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거잖아요. 돈, 이익 추구를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그 당초 살고 있던 사람이, 내 땅이 100만원짜리였어. 100만원짜리였는데, 이 전체 토지의 땅은, 뭐, 10억이라고 합시다, 10억. 10억이에요. 10억이 이 전체 토지의 집가인데, 이것을 사업하고 난 뒤엔 20억이 되는 거야. 그렇죠? 도로 만들어지고, 인프라 좋아지고, 환경 좋아지니까. 그러면, 10억에서 20억으로 쓰면, 이제 2배의, 뭐가 나왔어요? 개발 이익이 나왔잖아. 이 개발 이익은 누구한테 가? 기본적으로 민간한테 간단 말이에요. 조합원한테. 그렇잖아요. 돈이 돼야 자기들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땅이 이게 1억이었는데 이 아파트가 2억이 된대. 그러면 1억 부족하잖아요. 그럼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나온 개발 이익, 2배의 이익만큼 나눠서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막 이렇게 해서 조합도 결성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환호했던 거고. 근데 지금은 10억을 투자해서 만들면 뭐 한 15억이다 이렇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은 2억이니까 5천이 부족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내가 투자한 것만큼 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점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돈도 안 나오고 개발이익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막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이 안 되는 것들이고 지금 고말이에요, 고말. 여러분이 지금 약간 이게 도정법이 이제 돈과 관련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헷갈려질 수도 있는데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이치는. 사람들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잖아요. 이거 민간에서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네 동네에서 조합을 결성해서 이 동네 개발계획 수립합시다라고 계획 다 수립해가지고 시장군수한테 밀잖아요. 여기 개발합시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하겠어? 우선 지금 내 사이트 플랜 우리 동네가 10억이라고 했을 때 개발되고 나면 20억이 되는 거고 요 과정에서 사업비 등은 시행사가 가져가죠. 그럼 시행사가 못해도 한 5억 가져갔다. 그럼 시행사도 개발 이익이 있으니까 참여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시행사가 할 때는 이런 플래닝 잡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업체, 우리 쪽에서 계획안 잡아주는 거고. 그럼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1억 가지고 있었지만 이거 개발하고 난 뒤에는 2억이 되니까 돈 버는 거잖아요. 2배 정도. 그러니까 옛날 많이 했고 보통 우리가 한 1.3배에서 1.7배까지를 맨날 봤단 말이죠. 과거에는. 근데
점점점 요즘 추세 같은 경우는 거의 1대1 나오면 양호한 거고, 뭐 0.7 이런단 말이에요. 종전 가격 대비 내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0억이었는데 10억짜리가 20억이 됐어요. 그럼 2배 뻥치가 됐잖아. 그 가격은. 근데 시행자가 5억을 갖고 가. 그러면 1억 5천이 되는 거죠. 1억 5천. 1.5배가 돈이 남는 건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팔아봤자 뭐 1억 한 3천대가 된다. 한 13억이 된다. 그럼 시행자가 5억은 가져가는 건 똑같잖아요. 인프라 갖다 놓고 도로 개설하고. 그러면 개인이 1억 3천, 13억이라고 했을 때 8천이 남아버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토지에 비해서 2천이 감소했잖아요. 그럼 손해보는 거잖아. 안 한다는 거죠, 이런 사업을. 그래서 막, 경기도 같은 경우 무슨 뉴타운 사업이다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떠들고 만들던 거 싹 들어갔잖아요. 이런 개념들. 그래서 약간 이제 복잡한데 여러분이 조금 이제 정비사업 도정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조금 설명하기 난해해요. 아무래도 이제 돈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 시스템 흐름 어쨌든 간에 도정법이 이런 민간과 바로 조인이 많이 되고 돈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있다. 그래서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에 있다. 자, 세입자별 손실보상.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재정비가 되면 이 사람들 손해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당초 이렇게 단독주택이 있었어요. 조그만 단칸방에서 예를 들어서 세를 들었다 칩시다. 그럼 이 사람들 월세 50만원 줬단 말이에요. 50만원씩 줬는데 이거 여기 갑자기 공동주택 들어가면 이 사람들 50만원 못 주어서 누가 공동주택에 살게 해줘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중에 있어서 세입자들 도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 그것이 뭐예요? 기본 수요 이론, 뭔가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준다면 이런 사람들 보상 처리해줘야 된다는 거.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가장 복잡하고 시끄러운 부분이에요. 그 기존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 사업하고 나서는 얼마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가장 시끄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이쪽 도정법 관련해서 뭔가 프로젝트 중에서 시민대학이다 해서 이제 경기도 권역의 뉴타운들, 의정부 가능지구나 남양주, 덕소, 구리, 이런 식, 경기 북부권에 있는 뉴타운 정비구역 6개 정도를 같이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 정말 2단계가 가장 그런 단계 같아요. 처음에 이제 조합을 결성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으쌰으쌰 하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어떤 데는 조합을 하자라고 하는 데고 있고, 그에 반대로 비조합파도 있죠. 그러니까, 조합을 하자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좀 토지가 있고, 땅이 있는 사람들은 개발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거고,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 소유가 아니든가, 좀 소규모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개발하고 났을 때 돌려받을 게 좀 적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마찰이 있고, 이 관리처분 단계에서, 이 관리처분계 공람 공고 같은 거 뜨면은 이제 막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플래닝 하다가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갑자기 다 뒤집어지고 막 계란 날라오고 이게 잘못됐다가 뒤집어지고 막 이런 과정들. 요 단계에서 이런 게. 저도 그렇게 일을 좀 하면서 보면 이런 보고서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질문도 보면 사람들이 다 이제 물어보는 게 막 이렇게 물어보다가 결론적으로 내 땅 그래서 얼마 받을 수 있냐. 지금 내가 한 1억 정도 있는데 이거 사업해서 내가 버는 돈이 얼마냐. 이게 가장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분명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나 우리 계획가들은 이제 마을 만들기다 해서 주민들 같이 만들어서 공동체 의식 함의하자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했던 기억이 좀 나네요. 하여튼 도정법은 조금 그런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계속 같은 얘기예요.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도시환경을 하든 주거환경을 하든
근데 기본적으로 아마 그 주거환경 쪽에서는 좀 덜하죠. 거의 이제 재개발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과정이 될 거고요. 그 개별적인 소유자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들, 그러니까 내가 당초에 얼마가 있었는데 내가 가진 토지가 1억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 솔직히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주거환경이든 도시정비든 모른단 말이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새롭게 만들어서 집값 비싸게 잡아주는구나. 그러면 가격만 높아지면 좋은 거고. 근데 우리 계획가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 이제 전체 도시 공간의 커뮤니티라든지 그 사회 안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보면 그런 거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경기가 우리 쪽 건설 경기와 도시계획 경기가 되게 안 좋아지면서 뉴타운 사업이 많이 없어졌죠. 서울시에 이제 뉴타운 사업이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걸 좀 비교를 좀 해봤는데 뉴타운 사업과 우리 대정비 촉진지구에 의한 대전 촉진에 의한 서울시를 명명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과 재건축, 재개발 등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경기가 좋았을 때는 뉴타운이 엄청나게 막 여기저기서 나왔죠. 서울시에도 어마어마한 뉴타운 지구가 있었고 재건축, 재개발도 상당히 많은 공간이 있었는데 막 부동산 경기 침체되고 건설 경기 떨어지면서 뉴타운이 망한 그 사업 구역을 취소한 경우, 구역 지정 요청을 취소한 경우가 뉴타운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뉴타운이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그 노후 불량 주택의 비율보다 뉴타운 사업지구 비율이 훨씬 더 완화가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재건축 재개발에 예를 들어 노후 불량 건축물이 30년 기준이라고 치면 뉴타운은 20년 기준이다. 그러면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가격이 비싼 건물이죠.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했을 때 내가 벌 수 있는 돈의 증가율, 늘어나는 돈의 비율과 뉴타운을 건설했을 때 증가하는 비율, 여기서 30년짜리를 새 걸로 짓는다, 10만 원을 번다고 할 수 있다면 20년짜리를 새 걸로 지면 7만 원을 번다. 그럼 돈의 차이가 훨씬 더 뉴타운은 적게 버는 거죠. 그렇죠? 적게 벌기라도 하면 좋은데 뉴타운이 아무래도 이 건물 노후 불량이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기존 잔여 가치, 평가 가치는 높을 거 아니에요. 비교했을 때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면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금전적인 거와 좀 연동시켜서 봐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공학과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마을 만들기, 그 속에서 커뮤니티를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또 이게 지금 현실적인 얘기고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방법들이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도정법의 절차 정도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그 도시 재생의 역사부터 재건축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대상에 따라서 도심 재개발이든 주택 재개발이든 공장 재개발이든 그런 거 나왔고요. 사업 시행 방식은 현지 계량 방식이다, 공동주택 방식이다 쭉 살펴봤죠. 이런 개념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시고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절차를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